준비해 오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도 전문가 모셔왔습니다. 에도 시대에 대한 통찰이 돋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이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마침 내한을 하는데 그 전에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가장 적절한 분은 변영주 감독님이다. 이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며칠 전의 과거를 이런 식으로 미워하나요? 다른 일로 술을 먹던 어느 순간 은근슬쩍 이 영화를 배급한 배급사 그 이사님이 슬쩍 들어와서 이런 게 있는데 뭐 감독님 저 주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기 5분 전에 저 한동안은 주비를 안 하려고요 라고 했거든. 그럼요. 근데 정말 슬쩍 들어와서 이런 거예요. 그런 거면 이런 게 재밌겠네요 까지밖에 전 기억을 못하는데 갑자기 왜냐면 그게 술을 드셔가지고 몇 시로 결정이 났다고.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흑백이라 괜찮으시죠? 어떠셨어요? 네. 이게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감독이 이걸 칼라로 전체적으로 칼라로 만들었으면 욕을 먹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카모토 준지 이전 사카모토 준지라면 분명히 이거를 칼라로 만들었을 테고 칼라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정식 개봉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트 시네마 이런 이제 아트 영화관에서 기획전으로 하고 끝났을 수 있죠. 사카모토 준지의 다른 예전 많은 작품들처럼. 그런데 이 감독이 네. 젊었을 때였으면 분명히 네. 미술팀이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그 소품 네. 똥에 야 진짜도 좀 섞어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이제 놀랍게도 감독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나아지기는 좋은 인간이 되거든요. 네, 한 96% 정도. 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근데 되게 애초에 흑백이라고 생각하고 소품이나 공간이나 이런 구성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시대극을 만들기에 항상 이제 그 제작비의 허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간소하게 만들면서 그 시대의 공기를 그 시대의 똥이죠. 똥을 보여주는 그 냄새의 후각을 좀 자극하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색깔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사운드와 그냥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냄새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좀 이제 파워를 가지게 됐고 구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카모토 준지 옛날이라면 진짜 인본을 사용했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보시면서 뭘로 만들으셨는지 짐작하셨어요? 혹시 칼라 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칼라로 찍고 흑백으로 전환했다? 아니 사실은 이 인본 자체는 미술팀이 만든 거거든요. 100%. 근데 진짜 거기에 섞었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했었는데 마분지를 물에다가 엄청 많이 불려가지고 그거를 잘게 찢어서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만 구현을 해도 촬영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영화도 디지털로 찍은 거죠? 네. 디지털로 찍은 거면 원본이 칼라죠. 그쵸. 그리고 전환을 하죠. 근데 여기다가 냄새를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열었을 때 나는 정말 역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줘야지 연기를 하는데 조금 더 리얼리티가 살 것이다 해서 식초 같은 시큼한 여러 가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아마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든 남의 현장이니까요. 네, 보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가 10일 만에 찍은 거라고. 그러니까 10일. 프로젝트형 영화인 거죠. 그렇죠. 네네. 이 사카모토 준지의 그러니까 예전 진짜 초기작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멍텅구리나 얼굴 같은 작품, 이제 80년대부터 해왔던 영화에 미술 감독으로 참여했던 하라다 미초라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하면서 거의 이제 동년배의 친구가 됐는데,
그분의 프로젝트예요. 이게 사카모토 준지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코로나를 거치고 본인도 이제 그 시기를 오는 동안 육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아픈 시기를 지났대요. 그러면서 이 영화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필 전혀 긍정적인 영화를 만들지 않는 사카모토 준지 감독에게 첫 번째 이 프로젝트의 연출을 맡아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름도 되게 좋아요. 좋은 날 프로젝트.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리즈들을 지금부터 만들겠다 하고 이게 첫 번째고 사카모토 준지에게 이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이 에도 시대의 인분. 에도 시대의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이나 순환 경제라고 알려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고 사카모토 준지가 그걸 이제 덥석 물어가지고 지금의 영화를 만든 건 거죠. 그래서 제작비가 실제로 너무 없는 프로젝트여서 사실은 이제 단편 2개를 찍었다가 점점 이제 그 장편으로 늘려가서 지금의 형태가 됐는데 처음에 찍은 게 그 눈에서 프로포즈 하는 장면. 그걸 처음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찍은 게 이제 그 둘이 그 강에서 뭐지? 나룻배를 저으면서 똥에 대해서 에도에서 에도 네. 근교의 시골 마을로 가는 네. 그 장면을 찍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그때만 해도 있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점점 만들면서 오히려 이야기에 살을 붙인 케이스를 본 거죠. 이제 이 영화 이 오키쿠와 세계는 보시는 분마다 다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특히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를테면 그 19세기까지 가능했던 이게 이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아마 전 세계일 거예요.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가 갖고 있었던 이를테면 순환되는 구조. 그러니까 분변들이 다시 논으로 가거나 또는 이제 화약의 재료로 네. 가거나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가 되자마자 이를테면 그 화학자들이 화학비료를 만들면서 끝장난 세계. 네, 네. 그러니까 화약도 네, 끝장난 세계. 그러니까 그 프리츠 하버가 이제 그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화학 실험을 통해서 만들면서 이제 더 이상 자연 순환되는 농법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비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막 우리가 그것이 환경을 파괴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인구의 성장보다 그 식자재의 성장이 앞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기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화학비료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질산을 만들어서 그 화약도 그 전까지는 화약이 화학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였거든요. 분변을 가지고 염초를 얻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화학 공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그게 20세기와 19세기를 되게 나누는.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그런 그 이제는 다시 소중해져 버린 네. 과거의 농법 또는 그 자연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청춘의 어떤 로맨스, 마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저는 이렇게 사실 이 영화가 굳이 연도를 기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1898년이라고 연도를 기입한 거에서부터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일본에서는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에도 시대라고 얘기하는 에도 시대 황금기는 이미 끝났어요. 이게 말기. 예, 그러니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드디어 더 이상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뭐 약간의 분쟁들은 있었지만 전쟁이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2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일본은 세계에서 3위 정도 급의 은생산량을 갖고 있을 정도로 모두가 잘 살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국면이었고 그러니 뭐 이를테면 지금도 되게 유명한 일본의 판화라든가 네. 뭐 일본의 그 자기라든가 아니면 차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극대화됐던 시기가 딱 이 시기의 마지막이 이 시기였어요. 근데 딱 요 19세기의 어떤 정점이 1840년부터 좀 얘기를 하면 아편전쟁.
그러니까 이 아편 전쟁은 단순하게 청나라가 영국한테 진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화들짝 놀란 전쟁인 거예요. 저기 멀리서 온 그 영국 따위가 감히 대청국한테 이겼대.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아시아 나라가 헐레벌떡?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영화의 18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1858년 이 영화의 시작, 이 여름이 뭐냐면 이 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기선을 보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랑 통상해. 이거 대포라고 불러.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돛대가 없어. 왜일까? 뭐 이러는 거예요. 철선을 갖고 와서. 그래서 딱 요해 1858년에 그 당시에 정부의 책임자인 에도마크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하고 불평등 통상조약을 한 애가 바로 이 해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 통상조약은 뭐냐면 영사한테 재판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프랑스 영사가 영사관이 있는 곳에서 프랑스 사람이 일본 사람을 죽이면 그 재판권이 프랑스 영사한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등한. 일본이 나중에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를테면 세금을 내는 방식에도 불평등한 걸 주고 이래가지고 이 네덜란드까지 합쳐서 그 5개 나라와 똑같은 불평등 조약을 맺은 해가 바로 이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세계라고 그 쫓겨난 사무라이가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세계는 알고 봤더니 세계는 그토록 넓대라는 판타지거나 어떤 낭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그 일본사에 내려온 청천벽력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남자애가 마지막에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추지. 네, 추지가 네. 세계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영원토록 무궁무진하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두려워 죽겠지만 사랑하겠다는 의미죠. 왜냐면 이때의 세계라는 것은 낭만이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몇 년 뒤에 사카모토 료마나 네. 이토 히로무리 같은 끝내 정치에서 승리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랬던 이들이 주인공이었다면 그 말이 되게 낭만적인 말이었겠죠. 내가 영국까지 가는 길이만큼 널 사랑해라고 했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들에게 있어서 세계만큼이라는 건 너무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계급도 다르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똥 푸는 일을 영원히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는 두려움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말로 못했다고 생각해요. 말로도 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사랑 아닌가요 진짜? 아니 그 사랑에 뭐 네. 순위가 있습니까? 그냥 은근슬쩍 내일 변하더라도 오늘 사랑하는 사랑은 그럼 낮은 순위인가요? 이렇게 20세기 사람처럼 알겠습니다. 21세기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일본의 어떤 안정적인 시기의 종말 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모든 정치 체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물론 이때도 천황은 있었지만 이때의 천황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교토의 큰 그 궁에서 뭐 이렇게 되게 신분 높으신 분이 사는데 근데 얼굴 뵌 적 없어. 네. 그리고 그때는 일단 지역에 이를테면 일종의 우리 식으로 하면 호족이거나 아니면 막부가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천황제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체계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그러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생산력은 높아지고 계급은 분화되고 있지만 지금의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던 시절. 그러다가 바로 이 185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등 조약이 오고 그다음 동시에 뭐가 있냐면 막부가 조낭양이 그러니까 천황의 권력을 주고 서부를 배척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칼로 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난 조선으로 의한 사화가 일어난 거죠. 바로 이해예요. 이러고 났다가 정확하게 이제 10년 뒤가 뭐냐면 만화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바람의 검신의 히무라 겐신이 환란을 겪게 되는 게 정확하게 10년 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막부대 조낭양이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모든 골목에서 수많은
그 잘린 목들이 잘린 사무라이 목들이 둥그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다가 이제 이 19세기 말에 가면 메이지 그 정부가 들어서고 네. 그리고 제국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천황이 되게 중요한 존재인 걸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국 곳곳에다가 천황의 그림이나 사진을 붙였대요. 그리고 강제로 인사를 시킨 거야. 마치 이제 우리 박정희나 이럴 때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한 1년 하고 나면 대단해 보이거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일본의 천황제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나 시작된.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그래서 아마 그 이 영화의 감독이나 또는 배우들이 이 영화를 소개할 때 일본의 호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의 일본과 완전히 달랐던 시절. 네. 네. 그거를 되게 그 영화를 만들면서 함께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호시절 좋은 날 프로젝트도 그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그래도 있었던 데를 찾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쵸, 감독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일본의 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이 시기에 이런 이 계급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잘 나가는 사무라이거나 정치인이거나 네. 뭐 엄청난 그 풍류객이거나 또는 문화예술인을 그렇죠. 같이 이를테면 쇠락해서 아마 그 사무라이는 아버지 사무라이는 그런 거겠죠. 딱 이 시기니까 그 자기 대빵은 야 우리는 막부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 근데 아 그래도 이건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한마디 했다가 쫓겨났거나 그쵸.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거나 네. 그리고 바로 그러면서 그 옆에서 넌 왜 어르신 말을 안 들어? 야 네가 뭔데 그래? 네. 했던 애랑 싸움이 붙어서 죽음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를테면 쫓겨난 사무라이라는 건 그때 이미 사무라이가 되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무라이는 그 우리나라의 그 사대부와 비교하면 유학은 조금 덜 공부한 대신 칼은 되게 잘 쓰는 네. 그 상태의 사람들. 그들이 그대로 이제 19세기 말에 가면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를테면 그 일본의 중심 정치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토리 국민 같은.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사카모토 료마의 얘기도 아니고 분명히 수많은 일본의 드라마에서 바로 이 시기부터의 사카모토 료마를 다루는 작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에도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가는 한창민이죠. 네. 청년과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둔하거나 몰락한 그렇죠. 그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딸. 네. 역사책에 한 줄은커녕 반 줄도 네. 나오지 않는 그 쇠락한 사무라이의 딸.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공통점 있죠. 은행의 장고채로.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의 비극을 맞서는가라는 네. 얘기를 하는 점에서 이것은 좋은 날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겠구나. 굉장히 네. 좀 이제 그 일본 영화 계보도 안에서도 이게 정통 시대극이라고는 보기 힘든 어쩌면 새로운 시도를 했고 에도라는 걸 빌려서 오히려 현재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모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풍습이나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이 에도의 어떤 그 시기를 그렸다는 게 좀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줄로 언급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여기서 보면은 관을 짜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뭐 인분을 푸는 사람이던가 그때 뭐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무라이가 뭐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봐서 정말 매일매일 싸우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그냥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았고 에도에는 거의 이제 그 사무라이가 70% 정도 그러니까 사무라이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막부가. 그래서 놀고 먹는 애들 70%? 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30%. 근데 그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여줬을 때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그 시기에 사실은 이 에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뭔가 아까 이제 순환경제 얘기하셨는데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도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에 네네. 에도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그쵸, 어마어마하죠. 그때 당시에 한양 인구가 3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내적인 그 생산력은 차고 넘치던 시절. 거의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30%만 일해도 다들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왜 이 영화에서 보면 술 마시고 노름하잖아요. 근데 그게 특별히 그 사무라이를 후지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무라이들이 주로 하는 게 그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칼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싸움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부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요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막 약간 과장, 여기서 과장. 네. 역사 떼고. 아니야, 역사 빼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주변부로부터 바라보는 세계사의 어떤 기점을 영화로 만든 게 요즘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시놉시스만 읽었는데 네. 아카데미 상 후보인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네네. 이를테면 그동안 홀로코스트 나치 유태인 학살에 관해서 이를테면 나치의 관점이건 아니면 거기서 유태인의 관점이건 하여튼 그 역사의 주체의 관점으로 영화들이 대부분 만들어졌던 그런 영화들에서 벗어나서 네. 바로 아우슈비츠겠죠? 폴란드니까 네. 거기에 근처에 살고 있는 농부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든가. 근데 이 영화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격동기 일본 이러고 딱 했는데 사무라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부의 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원동력? 뭐 이러면서 네. 오늘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보통의 에도 사람들, 사실은 보통의 에도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들은 그때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어. 우리는 그 고통을 이렇게 버티기로 했어.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사실은 1858년 딱 뜨자마자 전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내가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의 DNA가 내 몸속에 있나 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워낙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한 20몇 년 전이에요.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게임 CD를 하나 산 거야. 신장의 야마이라고 네. 일본 전국시대를 다룬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어.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 문득 얘네들이 전부 다 임신을 할 때 쳐들어와가지고 그치. 엄청나게 학살을 했던 걔네들이구나. 네. 그래서 한국에 수입이 안 되고 있었구나. 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네. 또는 사카모토 류마가 주인공 NHK 대하 드라마를 보면서 기가 막히게 잘 찍었다다가 근데 저기로부터 시작된 거잖아. 그렇죠. 네. 정한론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잖아. 그거를 그거 세련되지 못하게 그런 걸 왜 생각하게 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완벽하게 즐길 수 없는 마치 가로막는 것이 마치 황인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어공주가 유색인종일 수 있어? 너무 이상해. 나 PC하고 너무 싫어. 이런 백인 남성의 마음을 가진 네. 유색인 남성이랄까? 뭐 이런 진정한 소수자죠. 네. 진정한 뭐 이런 것처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인어공주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재미없어요. 근데 영화를 못 만든 거지. 그쵸. 영화를 못 만든 거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재미없는 그럴 리가 있나? 인어공주의 논란은 딱 하나예요. 영화를 못 만들었다. 네. 우리가 아직 다양성에 대한 고민만 하지 다양성으로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지를 아직은 덜 진화한 거지. 그러니까 디즈니가 특히 진화를 못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딱 영화 시작하자 1858년 어쩌라고 뭔 얘긴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정말 딱 정확하게 20분 뒤에 완벽하게 방어벽이 열리며 무장해제. 네. 되게 좋았던 것이 아마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길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였기 때문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너무 많이 나오지 않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팔로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아니요.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사카모토 준지 감독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에는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해서 얼굴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무사가 나오는데 그 무사가 할 법한 액션의 장면 같은 것들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주인공이 오키코가 칼에 이제 맞았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제 그 결투가 지나간 후에 카메라를 그쪽으로 가져가잖아요. 예전 같으면 사카모토 준지는 그 액션씬으로 1분 반은 썼죠. 그것도 클로즈업으로. 네. 그 피가 철철 나가지고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정도의 원색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까? 과연 보는 것들이 응당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관객을 몰아넣는 스타일의 연출을 했던 감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단순히 찍지 못해서일까? 그러니까 덜어내야 될 장면들을 제작비로 인해서 골라낼 때 제일 먼저 폭력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나 선정적인 지점들을 드러냈다라는 거는 감독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로듀서도 굉장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달라진, 우리가 지금은 또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또 다른 이제 그 익숙해졌잖아요. 지금의 이 세계에.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프로듀서와 감독 둘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착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딱 그 코로나 시기에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군가가 감염되었다. 그럼 마음부터 아파야 되고 걱정부터 해야 되는데 어디서 변한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그쵸.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성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놨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2년 정도의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성질 나빠짐이나 아니면 두려움 같은 것들이 계속 쌓여있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어. 네. 여러분 그런 거는 멋진 곳에 여행 가서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서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지 해소되는 거거든. 근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바로 이 시기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전 이 영화의 굉장히 아름다운 대사가 아버지가 딸에게 했던 그 말에 왜 아침마다 기도하냐 그랬더니 나는 뭘 비는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다. 라는 말이 이 영화 전체와 이 감독이 어떤 그 재앙의 시기나 혹은 재앙의 시기를 앞둔 어떤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근데 진짜 이게 감독님이 또 이제 오시니까 이거 저희 그냥 뇌피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카모토 준지의 한 20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 소재로 만들었다면 이 인물들의 관계도가 정말 지금과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왜냐면 얼굴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사카모토 준지? 네. 그 영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어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실판, 밑바닥판, 사카모토 준지 버전의 어떤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여자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는 고충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도 약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목소리를 잃고 나서 여자가 혼자 보호자 없이 저기서 살아가는 세계, 그러니까 이 지금의 시대상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돼, 누구지? 야스케랑 연결되면 안 돼라고 소리 지를 뻔 한번 했었어요. 중간에 한번 이제 좀 와가지고 똥을 뒤집어 쓰고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야스케를 되게 폭력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인 남자를 사카모토 준지는. 일단 주인공이 네. 사무라이 저택 하인 있잖아. 네. 걔가 주인공이었겠지. 아, 그치. 주인공이 바뀌었겠죠. 주인공이 바뀌었겠지.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달라진, 어떻게 보면은 말랑말랑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사카모토 준지 영화 안에서 이 세계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적인지 흥미롭게 귀엽게 희망적인지 모르겠어 진짜. 네. 왜냐면 정확하게 이러고서 한 10몇 년 있다가 10몇 년 15년면 이 정도 있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을미사변이 일어나면 그 둘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가 러일전쟁에서 기관총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코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1930년에 청춘남녀가 어떤 식민시대에서 어렵지만 오늘을 살아가며 결혼을 해서 첫 아이가 이렇게 낳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야, 이제 한국전쟁 어디로든 입대해가지고 전쟁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산수만 해봐도. 그런 면에서 이건 희망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희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버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말 기계적으로 말하는 소위 민초의 삶의 어떤 면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지막 치지와 이 오키쿠가 각자 용기를 낸 거잖아요. 네. 일단 오키쿠가 첫 번째로 용기를 내고 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용기를 낸. 그래서 용기에 관한 영화인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용기로 정리를 하죠. 네. 슬슬 질문을 잠깐 받아보면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을 텐데 자. 선착순 6분, 질문 6분께. 첫 만남이 그려진, 담겨진. 이상한 포스터 아니에요. 화장실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거 그려져 있지 않고요. 네. 물론 이 건물은 화장실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떤 잔해도 보이지 않는, 바로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 새겨진, 근데 종이질이 꽤 괜찮네. 요걸로 이제 소품 만들 수 있는 건 거죠. 물에 적셔서. 그냥 이런 걸 받으면 이렇게 붙이는 게 낫지 않아요? 붙이고 용산 CGV 앞을 며칠 뒤에 전전하시면서 감독이 지나갈 때 사인을 그렇죠. 가지고 가셔야죠. 네. 곁다리로 봉준호 사인까지. 감독님 오실 때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 예매 아무도. 네, 감독 얘기를 들으면 재미가 없다. 우리 얘기가 더 재밌어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는. 내 영화 지브리를 해도 내가 하는 게 제일 재미없을까? 재밌지 않아요? 병 감독님 지브리는? 네. 제발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했던 그 모든 얘기는 그냥 본 사람 마음대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의외로 감독이 1858년이 그런 애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모두가 국사에 강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일본은 어떤가? 한국은 이미 지금 수능에서도 국사가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의무야? 그러니까 다시 필수가 됐어요. 100만? 다시 필수가 됐어요. 100만 명의 사람이 살았던 그 시기에 정말 인분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도시가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그걸 걸음으로 활용을 하고 그 걸음에도 똥이 값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의 것은 더 비싸게 팔린 게 진짜 실제로 이 당시의 일이었었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 있으면 손만 드시면 마이크를 드세요. 저기 바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감독님하고 저널리스트분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앞에서 감독님은 용기를 다루는 영화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순환과 역할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순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역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어떤 이제 처음에 오키코한테 다시 교습소에 나와달라고 할 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안에서 각자의 그런 그리고 일들. 이런 사무라이 계급하고 또 일반적인 이제 시민들 그런 것도 구조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분업화된 사회였었고 아까 이제 소비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최고의 어떤 소비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가 그때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급해서 만들고 그걸 소비하고 그것에 필요한 장인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좀 이제 이게 말기잖아요. 에도에 그리고 이제 그 사무라이의 어떤 그런 그 지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몰락한 사람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무라이라는 어떤 이제 그 자의식만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딸이 오키쿠가 되게 중요한 거는 그냥 약간 계급상 떼고도 나는 어떤 그 나의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똥을 푸는 인분을 푸는 그런 사람과도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변혁적인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가 관을 짜는 사람은 관만 짜고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에서 조금은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인물들한테 보여준 변화가 아닐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순환이라는 건데 당시 모든 나라가 그랬던 것 속에서 이제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였던 것 같고 그 스님이 했던 말은 저는 역할의 개념보다는 측은지심의 문제.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잃고 목소리를 잃는 그녀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네. 그러니까 그 술에 취해서 술 한잔 먹자라고 한 사람조차 시비를 걸거나 뭔가 그 위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모두가. 그리고 전갱이를 이렇게 그 구워서 올려준다거나 이런 그 그녀의 불행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까. 즉 측은지심을 가지고 가련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키쿠도 그의 어떤 내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동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귀찮잖아. 그리고 그 영화 시작하면서 나오는 걸 보면 난 이 사람이 날 너무 창피하게 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 서슴없이 자기의 손수건으로 그 사람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게 저는 또 하나의 순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끊임없이 순환되어지는 왜 다망하고 이들이 일본에서 네. 살았으면 의외로 아시아가 평화로울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자기가 형편없어야 하는 남자잖아. 이 남자 막 되게 귀찮아. 이름 부르지 마. 왜 이래? 라고 했던 그 남자가 공변을 당하고 나타나자 지켜보거나 거리끼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망설임도 없이 손수건을 내밀잖아요. 난 그것이 너무 놀랍도록 그 훌륭한 이 영화의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진짜 다른 생각을 전 정말 저 남자랑 연결되지 말아라. 무슨 영화를 다음 OTT에서도 뭐니? 다음 질문. 언니가 이상한 거 보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지. 여기 이제 이렇게 갈게요. 그럴게요. 네, 네. 세 번째 관객분. 예. 저기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라기보다 포스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그 앞에 이제 먼저 질문해주신 분이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제 거기와 관련돼서 자꾸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키쿠와 세계라는 영화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똥을 푸는 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사무라이도 계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직업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직업 사이에도 또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똥을 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리고 이 똥 푸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또 본인들이 에도에 똥을 푸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현재 이제
조금 이렇게 등한시되는 혹은 이제 좀 이렇게 낮게 평가받는 직업들, 직무들 뭐 이런 부분들이 대비돼서 생각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더 이렇게 극도로 좀 강화되고, 그러니까 인류가 쉽게 바로바로 진화하진 않나 봐. 그러니까 뒷걸음질도 치고 막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직업군은 이래야 돼. 뭐, 이 직업군은 내가 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나와 탈 수 없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 박스를 받아서 집까지 가다가 허리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농담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직업이라기보다는 계급의 기천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직업이라기보다는 계급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그 똥 푸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엄청난 난 칼잡이였어 막. 칼을 딱 잡자마자 칼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막 심력초식에다가 매화건봉을 막 매화향이 느껴지는. 그런다고 해서 사무라이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은 계급적인 것 같아요. 앞에 손 드셨던 그렇죠. 네. 요분 갖다 뒤로 갈게요. 저희가 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0시에 끝나야 되는데 6분한테 드려야 돼. 야, 너 이러다가 6개를 다 주고. 쟤네들 포스터 내려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되게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좀 세 가지인데 지역적인 그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영화 전체 통틀어서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닌 동물이 나온 장면이 저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거북이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감독이 어떤 의도로 담았을까 그게 계속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있나요?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인터뷰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대사가 좀 그렇지 않았나요? 대사에 뭔가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겠는데 어떤 의미인지 뭔가 대사를 보면은 뭔가 일본 문화나 이런 쪽에 뭐 무슨 어떤 그 언급한 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모르겠. 저는 그냥 그걸 봤을 때 에도강이 거북이가 놀 정도로 깨끗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나? 뭐 그런, 그러니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굳이 이렇게 열심히 헤엄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흑백이라 강이 깨끗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습지잖아요. 습지를 메워서 만든 거잖아요. 강 깨끗했을까요? 오히려 그게 흙탕물이어도 깨끗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그거를 도시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습지를 개간을 해서 깨끗한 물인 것처럼 흐르지만 꽤 많은 애들이 안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런 것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까지 거북이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누는 어떤 대사 속에서 뭔가 일본의 뭐 어떤 그것이 문화이거나 식구이거나 아니면 속담이거나 뭐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동물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저 지금 깨달았어요. 농장에 갔을 때 하긴 일본이 이때만 해도 식육 문화가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에도는 워낙 논농사랑 이런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하는 사실 무사들이 할 일이 없다고 아까 감독님도 얘기하셨는데 싸울 일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한 게 식물을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도가 되게 식물의 여러 가지 지금의 원예 같은 거, 분재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기초를 마련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약간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기에는 오히려 좀 힘든 프로덕션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뒤에 아까 모자 쓰신 분? 네.
몇 장? 세 번만 나오는데. 네, 한 분. 네. 되게 좋은 설명 잘 들어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가지고 판단한 걸 수 있는데, 저는 인물들의 어떤 역할과 그 어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그 승려분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는 설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설법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라고 느껴졌고, 이것도 뭐 스테레오타입일 수 있는데, 이제 저 오키쿠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목이 잘려서 말을 못해서 그 동자승이 후에 나오긴 하지만, 교육에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또 오히려 이제 어떤 인본을 퍼는 역할 같은 이 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이쪽에서도 천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머나 농담을 하고, 아까 거북이도 말씀 주셨다시피 거북이 흉내를 내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좀 그들의 역할과 되게 대조되는 그림들을 보여줬다라고 느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도를 가지고서 보여준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혼자 좀 잘못 그냥 그렇게 판단한 건지, 이런 게 좀 한번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모자른 것 같죠. 그러니까 모두가 핸디캡이 있거나 모자른 것 같고, 근데 어떤 누구도 그가 모자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키쿠가 자기가 쓰고 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녀에게 교사로선 좀이라고 하거나 결격사유니까 이제는 당신은 이 일을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님에게 너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법 좀 공부하고 와라 라고 하지 않죠. 그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민중판 안빈 낙도라고 해야 되니?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떤 가진 자들의 어떤 여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람을 아껴 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 전체가 단순하게 그 인분을 재활용한다 만이 아니라 사람도 아껴 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세상을 향해 협박하는 건 이 두 남자잖아요. 우리가 일을 멈추면, 우리가 파업을 하면 애도가 지금 뭐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거 저도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순환 경제 안에서 모두가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한 번 더 포스터가 또 있어요. 네. 두 개나 있어. 네. 우리 지금 바빠. 여기분하고 저기 저 뒤에. 네. 안경 끼신 분. 네. 두 분 말씀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변영주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세계에 대한 의미가 좀 기억에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소제목 중에 하나가 오키쿠의 세계라고 자막이 뜨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 영화의 제목인 오키쿠와 세계라는 그 문장과는 어떤 식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계속 소제목이 있는 게 되게 재밌죠. 네, 9개의 장이 그리고 나뉘죠. 네. 마음속에서 어떤 별거 아닌 결의를 할 때 갑자기 컬러로 잠깐 나와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그 컬러가 요즘 컬러가 아니에요. 그 일본 영화의 최전성기인 1980-90년대 소위 그 일본 컬러, 일본 뉴웨이브의 컬러, 일본 뉴웨이브 컬러가 그때 싹 나니까 약간 색이 약간 바랜 것 같은 느낌의 컬러 있잖아요. 감독님이 데뷔 때를 좀 생각하면서 오히려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를테면 뭐 오키쿠의 용기라든가, 네. 뭐 오키쿠의 세계라든가, 그러니까 오키쿠의 세계는 오키쿠의 상황이죠. 오키쿠와 세계는 오키쿠가 그래서 세계와 어떻게 만나기로 할 것인가. 여기서 오키쿠와 세계라는 건 오키쿠와 주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영화에서 세계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오키쿠와 세계는 오키쿠와 이 똥을 푸는 사람들과 이 그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굉장히 하층민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똥이 서로를 밟아도 걱정하고 있는 그 세계. 그 세계. 그래서 오키쿠는 마지막에 이를테면 그 두 명과
마치 벚꽃 구경을 가는 것처럼 네. 마치 무언가 구경을 가는 것처럼 가지만 대단한 곳을 향해 가지 않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소제목들을 아마 감독은 오키쿠의 시점으로 봐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쇠락한, 아마 이 공동주택에 살아본 것이 요번이 처음이에요. 네. 이 오키쿠가 이를테면 끊임없이 방구를 꼈던 아버지 때문에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글을 쓸 줄 알기 때문에 버티고 절에서 일하는 이 쇠락한 그녀가 어떻게 용기 있게 세계와, 그러니까 이 세계, 자기의 쇠락해버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세계와 손을 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가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은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새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새 시대, 새 세계를 맞이하는 거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 지금의 살고 있는 계급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식의 관계 맺음을 할 것인가. 근데 자기는 몰락한 막부의 딸이긴 하지만 계급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고 사무라이. 너무 계급을 올렸죠. 너무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음하겠다라는 거를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용기 있는. 네.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이로써 선물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6장 모두. 네, 저 아까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질문에서 언급하셔가지고 그 컬러 전환되는 그거를 그냥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건 진짜 이거는 넘겨짓긴데. 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 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는 지금 에도 시대를 감독은 세팅을 해서 그 세팅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영화나 다른 이제 작품에서 조명하지 않았던 어떤 인물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으로 관객을 빠져들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현재적인 것들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네가 보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맞닿아 있다라는 거를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적인 리듬감에 있어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하이쿠든 시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딱 이렇게 단락을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구장의 구성을 취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취한 거일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사카모토 준지는 스토리텔링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들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쪼개게 되면서, 그러면은 그 쪼갰을 때 어떤 효과적인 장치들을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단편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그 단편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게 나아갈 때 리듬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그냥 고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영화를 처음 준비할 때 그랬겠지. 그냥 칼라로 갈까? 안 돼요, 감독님. 그건 개봉 못 하세요. 흑백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흑백이면 괜찮을까? 뭔가 임팩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간중간 똥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전제로 조금 뭔가 확대해보자. 이미지를 당신이 점찍듯 한번 해봐라. 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칼라 장면들을 저도 분명히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눈여겨봤는데 약간 일치되지 않아. 모든 칼라로 나오는 쇼트들이 이럴 때마다 칼라를 쓰는구나 라고 하기엔 옆으로 약간 삐껴나가는 애들이요. 규칙이 없어요. 삐껴나가는 애들. 네. 이럴 때 어떨 땐 저 옷 색깔 때문에 칼라 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런 면에서 뭔가 이게 이제 정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감독이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화정 기자가 얘기해.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모든 걸 다 계산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이씨, 어떡하지? 직업을 바꿀까? 흑백 영화 생겼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네. 왜냐면 이게 흑백 영화이기 때문에 더 좋다가 서는 디지털 시대에는 약간 무의미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암의 뎁스가 깊지 않죠. 필름으로 필름 흑백으로 찍을 때만큼
이렇게 의도적인 게 많이 드러나지 못해요. 네. 드러나긴 하는데 많이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디지털은 선명한 대신 입체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저는 분명히 이 질문 나올 것 같거든. 용산에서. 네. 사카모토 준지 감독이 2번이나 주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 개봉에 걸었어, 이 사람은. 아니, 감독님이 너무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주영화는 서구 유럽에서 보면 환경, 순환 경제 얘기 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초점을 왜? 맞춰져. 1858년에 일본 와서 깡패짓 한게 지네들이거든. 그렇잖아. 그렇죠. 걔네도 뭐 국사가 없겠어?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러고 진짜 을미사변 때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 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 걱정을 했을 거라는 거지. 감독은 한국에서 이런 걸 좋아할까? 근데 배급을 하고 개봉을 하고 이러니까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감독의 말을 들어보시면 네. 근데 왜냐면 저는 약간 불균질하다. 컬러가 되는 순간들이 그냥 바로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균질하게 어느 순간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이제 배급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끝내라는 거죠. 더 많은 자세한 얘기는 봉준호 감독과 사카모토 준지 감독의 실험 같은 거 없나? 그런 거 안 해요? 뭐 하지 않을까요? 네. 안 하는 것 같은 얼굴인데? 배급사는? 네. 뭐 사실 굉장히 러닝타임도 짧고 경제적으로 운영된 작품이고 프로젝트 오랜만에 1시간 반짜리 영화를 오랜만에 본 것 같고 네. 제가 1시간 반짜리 영화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해왔고 그리워했는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영화이기도 일깨워주면서 프로젝트성으로 이런 소재를 주거나 주제를 주고 만들자고 했을 때는 사실 좋은 영화가 나오기가 사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카모토 준지 감독은 거기서 한 발 좀 빠져나와서 또 굉장히 좀 약간 새로운 시도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도대체 다른 감독들이 들었어요. 좋은 시절? 네. 좋은 시절이라는 거를 어디를 잡을지가 너무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해. 네. 나루토 시절? 뭐 이렇게 가야 되나? 감독님은 어디로? 나루토 시절? 그때밖에 없지 않나 이제 남은 게? 어쨌든 이게 뭐 이 프로젝트가 지금 첫 번째라고 하는데 다른 감독님들이 또 만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은 또 어떤 좋은 시절을 만들지 요거를 다 연결시켜서 보는 것 계속 쭉 이렇게 좀 팔로우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좋은 영화 보기 되게 좋은 시절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 후보작이라는 게 예술 영화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메인스트림의 영화들인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소위 텐트폴 영화들, 마블 영화 이후에 마블 정도 급이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로 안 취급하는 어떤 버릇 때문에 상업 영화가 아니라 아트 영화로 다 이제 재편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를테면 아카데미 후보작 등의 상당수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헐리우드 영화들인데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오키쿠와 세계라든가 뭐 이런 또는 추락의 해부라든가 뭐 이런 정말 좋은 영화들이 딱 요때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비수기의 행복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이제 딱 4월 중순까지가 비수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한 10월 정도가 비수기잖아요. 추석 이전 이후 해가지고 요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봐야 됩니다. 시네큐브도 좋고 또 난 그 다리 넘어오는 거 힘들어 그러면 아트나인도 있고 이런 몇 개의 어떤 정말 그리고 시설이 좋아. 시즌이나 롯데보다 낫다? 라는 말은 이화정이 한 걸로 하자. 거기다가
내가 미쳤네요. 내가 미쳤네요. 네. 근데 본분을 잊지 않으시는 감독님이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신의 기본은 정말 여기서 볼 때마다 되게 영화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공간 디자인을 갖고 있고, 아트나인은 저는 우리나라의 사운드가 제일 좋은 극장이 아트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극장들을 이용하셔서 정말 놓치지 않고 좋은 영화들 많이 보시는 그 2월, 3월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또 하실 거죠? 토크? 저는 이제 네. 3, 4월은 안 해요. 3, 4월에 일해요. 저 일 좀 합시다. 한번 좀 찔러볼게요, 제가.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영화, 긴 토크. 그죠? 네. 영화의 어떤 러닝타임이. 영화 1시간 20 몇 분, 네, 토크가 거의 1시간. 맞먹는. 정성일 평론가에 대적하는. 정선 평론가는 기본 2시간 아니냐? 지금 저런 얼굴 무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비유로 아직 질문 받기 전이야. 아직 질문 받으려면 한참 남았어. 어쨌든 네, 사카모토 준지 감독의 네, 다른 작품들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무사 이야기들 그린 영화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보면은 이 영화가 어떻게 다른지도 또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통해서 다른 작품도 또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선물을 잘 가져가시고